구어기사단 천년의 사사시 5번째 73페이지.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경계선에서 천년간 싸워온 기사들의 이야기. 한종수, 한종슈, 지음, 자유문고. 587페이지 참고서적. 국내서 가이 하스샤저 김진이역 중세 유럽의 성체도시. 남종국 저 중세 지중해 교역은 유럽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민음인. 김상근 저 카라바조 이중성의 살인미학 평단. 남종국 저 이탈리아 상인의 위대한 도전 LP. 데이비드 아블라피아 저 이순호 역 위대한 바다 지중해 2만 년의 문명사 책과 함께. 로저 크롤리 저 이순호 역 바다의 제국들 책과 함께. 로저 크롤리 저 이종인 역 대항해 시대 최초의 정복자들 책과 함께. 마이클 해그 저 이광일 역 템플러 책과 함께. 버나드 루이스 저 암살란 이슬람의 암살 전통 주미나 역 살림. 빅터 데이비스 헨슨 남경태 역 사륙과 문명 푸른숲. 사이먼 시백 몬티피오리저 요달승 역 예루살렘 전기 시공사. 스탠리 레인 풀저 이순호 역 살라딘 십자군에 맞선 이슬람의 위대한 술탄. 갈라파고스 시오노 나나미저 최은석 역 로더섬 공방전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저 김석희 역 로마 멸망 이후의 지중해 세계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저 김석희 역 바다의 도시 이야기 한길사. 시오노 나나미저 송태욱 역 차용구 감수 십자군 이야기 문학동네. 시오노 나나미저 민경욱 역 황제 프리트리 2세의 생애 서울문화사. 아민 말루프 저 김미선 역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 아침이슬. 알랭 트라누아 엘리자베스 카르팡티에 바르톨로메 베나사르 도미니크 보른. 뭐야 길다. 보르누 클로드 류지저 장 카르팡티에 프랑스와 르브렌 역금 강민정 나선이 옮김. 지중해의 역사 한길 히스토리아 12. 73페이지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묘사된 보도행 사세. 보고 싶네. 1179년까지 보도행을 중심으로 한 십자군 세력과 살라딘의 아이오브군은 호세의 남을 영웅적인 전투를 벌이면서 영호 상박의 양상을 보이다가 1180년 2월이겠지? 2년인가 2월인가 1180년 2년 동안의 휴전 조약을 맺는다. 이 시기에는 성전 기사단의 활약이 더 돋보였다. 영웅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 이 시기의 전투들을 다루지 않으려는 이유는 아쉽게도 구어 기사단의 활약이 눈에 띄지 않아서이다. 이 책은 십자군 전쟁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구어 기사단이기 때문인데
대신 예루살렘의 구호기사단 병원은 몽기사르 전투에서 발생한 부상자들을 치료하였다. 1177년에 총장에 취임한 로제드 물랭은 역대급 명총장으로 뽑히는 인물로 기사단의 재건에 성공하였다. 이 시기에 주목할 만한 사건은 1178년에 구호기사단의 회칙이 개정되면서 완전한 군사화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붉은 수염으로 유명한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바르바로샤가 1185년 기사단에 대한 보호를 약속하였다는 점이다. 구호기사단은 보도행 사세를 보좌하는 트리폴리 백작 레이몽 3세가 지휘한 대이슬람 전쟁에 주로 참가하였다. 하지만 레이몽 3세 스스로가 아랍어에 능통할 정도로 현실주의자였기에 규모는 이집트 원정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고 작전도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오히려 구호기사단은 엉뚱하게도 예루살렘 대주교와 충돌하고 성묘교회에 불화살을 쏘는 짓까지 저질렀다. 물론 이런 사건이 보도행 사세에 대한 총장과 단원들의 충성심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하지만 나병규는 젊은 왕의 육체를 인정사정 없이 갉아먹고 있었다. 74페이지 예루살렘 왕국의 분열. 나병 환자인 보도행 사세는 당연히 후사를 가질 수 없었다. 유럽에서 대귀족을 군주로 초대하는 방법도 없었지만 위대한 예루살렘으로 오려는 대귀족은 없었다. 자연스럽게 과부가 된 누이 시빌라에게 눈이 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남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질이 없는 류진양과 결혼하고 말았다. 그럼에도 주위 사람들이 이 결혼을 완전히 반대하지 못한 이유는 있었다. 그는 프랑스의 새 왕인 필리프 2세와 왕의 사촌인 헨리 2세의 가신이었다.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이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이었다. 시빌라는 동생의 사후 자신과 남편을 예루살렘 왕국의 공동 통치자로 임명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하지만 아스칼론 백작에 임명된 류진양은 전투에서도 정치에서도 전혀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자 보도행 사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시빌라가 전 남편에게서 얻은 6살 소년을 자신과 공동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삼은 것이다. 6살 된 소년을. 역사에서는 이 소년을 보도행 5세라고 부르는데 이 왕의 대관식은 1183년 11월 20일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서 열렸고 레이몽 3세가 섭정을 맡았다. 그리고 1년 4개월 후인 1185년 3월 16일 보도행 사세는 세상을 떠났는데 병마에 너무 고통을 당한 왕이 자살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다. 비극은 다음 해에도 이어졌다. 8살 소년 보도행 5세도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이 소년 또 나병을 앓았다는 설이 있는데 영화 킹덤 오브 헤븐은 그 설을 따르고 있다. 병을 앓지 않았더라도 어머니 시빌라가 양육에 힘쓰지 않은 듯하다. 이렇게 시빌라와 류진양이 공동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지배하게 된다. 이 부부의 즉위를 좋아하는 자들은 류진양의 고향 푸아투 출신들과 성전 기사단 그리고 케라크의 영주였던 르노 드 샤티옹이었다. 샤티옹은 류진양과 마찬가지로 안티오키아
공작령의 나이 많은 여상속인에게 접근하여 결혼한 인물인데 신분이 낮아 강한 반대에 붙였지만 폭력으로 이를 극복한 인물이었다. 부딪혔지만 지어진가? 이후 이슬람과의 전쟁에 열중했는데 그러면서 비슷한 기질을 가진 성전 기사단원들과 친해졌다. 1160년 35살 때 35살 때 이슬람의 포로가 된 그는 무려 16년을 알레포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보도행 사제는 용맹 많은 쓸만했던 이 남자를 영주의 딸과 결혼시켰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요르단 땅에 있는 케라크성을 차지할 수 있었고 몽기사르 전투에서 왕과 함께 돌격한 580명의 기사 중 하나로 용명을 떨쳤다. 그 사이 살라딘은 누레딘 휴하에 있었던 영주들을 제압하고 시리아의 알레포와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요충지 모습을 장악한 다음 최고의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까지 관할하는 이슬람 제국을 완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여기도 띄어쓰기 했네. 이슬람 세력이 이렇게 살라딘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는 시기 십자군 세력은 기왕 부부, 성전 기사단 사티용을 중심으로 한 주류와 레이몽 3세 구호기사단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이자 보도행 사세의 최측근이었던 이벨린의 발리앙 등 일부 토착 귀족들로 구성된 비주류로 분열되고 말았다. 물론 십자군 국가의 수뇌부들은 20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이슬람 지도자인 살라딘을 경시하지는 않았고 1184년 두 기사단의 단장과 예루살렘 대주교 헤라클리우스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유럽으로 떠났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와 영국과 프랑스의 왕이 이들을 정중하게 맞았지만 재정 지원만 얻었을 뿐 새로운 십자군은 무산되었다. 묘하게도 살라딘의 패권이 완성된 해는 시빌라 부부가 왕위에 오른 해와 같은 1186년이었다. 그리고 파국이 시작되었는데 그 시발점은 거칠고 잔인하며 무례한 르노드 사티옹이었다. 76페이지 하틴의 대참사. 몽기사르 전투에서의 승리는 원래 거칠었던 사티옹의 성격을 더욱 잔인하고 오만방자하게 만들었다. 보도행 사세와 살라딘이 맺은 휴전 협정은 무시한 채 공공연하게 해적 땅까지 만들어 무슬림들을 공격하였다. 물론 휴전 협정은 양쪽 모두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순례단을 공격하지 말자는 데에서는 공감대가 확실하게 형성되었다. 그런데 세티형의 근거지는 지도에서 보다시피 메카와 메디나로 가는 도로 옆에 있었다. 메카와 메디나로 가는 도로 옆에 있었다. 중병에 신음하던 보도행 사세는 이런 사실상의 자해 행위를 제어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사티용은 메카로 쳐들어가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의 성물인 카바의 바위까지 박살내 버리겠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물론 살라딘은 분노했지만 당시는 아직 내부 평정이 끝나지 않았고 티레 대주교 기욤과 보도행 사세의 외교력 덕분에 국지전만 벌어졌을 뿐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보도행 4, 5세가 연이어 세상을 떠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고 사티용의 경거망동은 예루살렘 왕국 공정에도 분열을 일으켰다. 사티용과 성전 기사단장 제라드 리드포르는 세왕 부부를 지지했던 반면 보도행 5세의 섭정이기도 했던 트리폴리 백작 레이몽 3세를 비롯한
다른 귀족들과 고옥기사단은 기왕에게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두 세력은 무력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험악해졌으나 이벨린의 반리항이 중재에 나서 내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의 1187년이 밝아오자 사티용이 메카 순례에 나선 살라딘의 누이까지 죽이면서 파국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살라딘은 직접 사티용을 죽이겠다고 꾸란에 맹세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라마단이 이를 몇 달 늦추었을 뿐이었다. 물랭 총장의 초상화. (77페이지) 도표. 메카 및 메디나로 가는 이슬람 교도의 순례로 시오노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 2번 이슬람 세력권 십자군 국가. 색깔이 선명하지 않네. 십자군 국가. 성체는 몬트리알, 케라크, 알레포, 시리아, 모술, 다마스쿠스, 바그다드, 아라비아 반도, 예멘, 아덴, 홍해, 이집트, 카이로, 지중해, 키프로스, 안티오키아, 소아시아. 여기 알레포, 시리아에서 다마스쿠스에 모여서 케라크를 거쳐 몬트리알을 거쳐 아카바 가면 여기서 두 갈래 길로, 하나는 타부크에서 메디나로, 하나는 아카바에서 서쪽으로 바다 쪽으로 해서 메디나로, 그 다음에 메디나에서 또 두 갈래로, 메디나에서 육로로 메카로, 하나는 해상 홍해로 해서 메카로, 메디나에서. (78페이지) 살라딘은 레이몽 3세와 친분이 있었다. 해석. 이슬람 측의 기록에 의하면 레이몽 3세는 예루살렘 왕위에 오르려는 강한 욕심을 지니고 있었고 살라딘에게 협력해달라는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4월) 말 살라딘은 레이몽 3세의 영토인 티베리아스에 자신의 군대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고심 끝에 레이몽 3세는 해가 뜰 때 들어와 지기 전에 나간다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였다. 대신 어떤 도시도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약속을 받고 두 기사단 총장과 티레 대주교 기욤에게 살라딘의 군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성전기사단 총장 리드퍼르와 구호기사단 총장 로제드 물랭은 200명이 안 되는 기사와 그보다 좀 더 많은 보병을 이끌고 티베리아스 쪽으로 떠났는데 대부분 성전기사단원과 왕족의 세속기사들이었고 구호기사단원들은 10명밖에 되지 않았다. 5월 1일 그들은 크레송의 셈에서 살라딘의 7천 기병대와 마주치고 말았다. 물랭과 성전기사단의 사령관 마예는 엄청난 수적 열세를 들어 전투를 피하자고 했지만 리드퍼르는 레위기까지 들먹이며 그들을 급쟁이라고 매도하며 돌격을 감행했다고 한다. 그림 79페이지. 크레송 전투를 묘사한 중세 그림. 사람들은 다 블루색이네, 이쪽에. 크레송 전투. (80페이지) 두 기사단원들은 이슬람 작가들의 표현을 빌리면 혐오와 공포의 대상일 정도로 강했지만 워낙 압도적인 숫자에 밀려 결국 4명을 빼고는 몰살당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돌격을 주장한 리드포르는 큰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네 생존자 중 하나가 되어 살아남았다. 반면 물랭 총장은 창을 가슴에 찔러 장렬하게 전사하고 말았다. 비록 총장이 살아 돌아오기는 했지만 성전 기사단도 요새 수비 병력을 제외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기동력 있는 야전군의 절반을 잃었다. 어쨌든 살라딘의 군대는 해가 지기 전까지 도시이나 마을에는 손도 대지 않고 도시나 해야 되지 도시이나요? 손도 대지 않고 철수하여 레이몽 3세와의 약속을 완벽하게 지켰다. 그러나 자신이 살라딘에게 약속한 낮 동안 벌어진 참극으로 왕국에서 고립될 처지에 놓인 레이몽 3세는 왕에게 사죄하고 절대 복종을 서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기 왕의 반대 세력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살라딘은 크레송의 셈에서의 승리 이후 에미르들을 모아 회의를 열었는데 일부에서는 십자군 쪽의 병력이 적으니 소규모 병력을 자주 동원하여 소모전을 펴자고 주장했지만 아이우브 제국은 중앙집권 국가라기보다는 살라딘 개인에게 복종하는 에미르들의 연합체에 가까웠기 때문에 살라딘의 의지대로 속전속결, 즉 대군을 모아 한 번에 끝장을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의 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기병은 확실히 12,000이었으며 전체 병력은 최소 2만에서 최대 4만 정도로 추정되는데 아마 3만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이런 원정이 늘 그랬듯이 8만이니 18만이니 하는 소문들이 쫙 퍼져나갔다. 이 대군이 갈릴리 호수 남쪽의 요르단강을 건넜다. 벨부아 성을 지키고 있는 구호 기사단원들은 이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십자군 쪽도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다. 기왕은 중무장한 기사 1200명을 위시하여 그보다 많은 수의 경기병, 1만 명 이상의 왕국 보병, 이탈리아 출신이 많은 석궁병, 투르코폴리 등 2만 명의 병력을 모았다. 또한 유럽에서 보낸 군자금을 풀고 예루살렘 총대 주교에게 사기 진작을 위해 진짜 십자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살라딘은 먼저 레이몽 3세의 영지 티베리아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티베리아스에는 병력이 얼마 되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함락은 쉬운 일이었다. 하지만 십자군을 유인해낼 필요가 있었기에 살라딘은 외성을 간단하게 함락한 뒤 내성을 포위하고 일부러 시간을 끌며 공격의 고삐를 다소 늦추었다. 이 소식은 곧 예루살렘 왕국에도 전달되었다. 7월 2일 티베리아스의 영주인 레이몽 3세는 내성 안에 자신의 부인이 남아있음에도 살라딘이 식수가 없는 그 지역으로 십자군을 끌어내기 위해 계략을 꾸몄음을 간파하였다. 만약 자신의 영지와 아내, 재산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십자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없다며 구원에 반대하면서 적을 요새가 많은 지역으로 끌어들여 승부를 내야 한다. 뭐야? 만약 자신의 영지와 아내, 재산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십자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없다며 구원에 반대하면서 적을 요새가 많은 지역으로 끌어들여 승부를 내야 한다고 간언하였다. 기왕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날 밤 성전 기사단 총장 리드포르는 레이몽 3세가 살라딘에 첩절하며 당장 티베리아스 구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기왕이 생각을 바꾸면서 바로 정군이 출병하기에 이르렀다.
옳은 말을 하면 과격분자가 나서 첩자, 반동, 반역자 같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는 동서고금이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기서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그나마 레이몽 3세의 우호 세력이었던 구호기사단은 총장을 잃은 상황이어서 이렇다 할 발언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살라딘의 계획은 성공하였다. 십자군 쪽의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할 일이 방어라는 기본적인 인식을 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세포리스에서 티베리아스까지는 약 30km인데 중간에 셈이 없었다. 기왕은 그 정도는 순식간에 답파할 수 있다고 여기고 7월 3일 행군을 시작하였다. 레이몽 3세의 군대가 선봉에 서고 기왕이 진짜 십자가를 떠받들고 중군을 맡았다. 좌우양 날개는 샤티언과 발리앙이 지휘했으며 두 기사단이 뒤를 따랐다. 7월에 그 땅의 온도는 대낮에 섭씨 45도 정도까지 올라간다. 물론 비는 거의 내리지 않는다. 물 한 방울 나지 않은 땅을 행군한 병사들과 군마들의 체력은 고갈되기 시작하였다. 레이몽 3세와 발리앙이 지휘하는 군대만 마실 물을 준비했을 뿐이었다. 보다 못한 레이몽 3세는 6km 앞에 샘이 있으니 자신이 군대를 이끌고 빨리 가서 물을 가져오겠다고 제안하였다. 기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적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살라딘군의 수천 경기병이 하루 종일 화살을 쏘며 그들을 괴롭히면서 행군을 방해하였다. 결국 기왕은 7월 3일 밤 갈릴리 호수를 12km 정도 남겨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을 행했다는 하틴의 뿔이라고 불리는 언덕에서 야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식견에 있는 일부 지휘관과 리드포르 총장 그리고 몇몇 영주들은 이곳은 사지이므로 차라리 마지막 힘을 쥐어짜 갈릴리 호수로 돌격하여 갈증부터 해소하자고 주장했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병사들을 불쌍하게 여긴 기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방에 있다가 이 소식을 들은 레이몽 3세는 이렇게 울부짖었다. 하느님,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들은 이곳에 묻힐 것이고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살라딘군은 야간에 호위를 공격했지만 발리앙과 두 기사단의 강력한 반격을 받고 실패하였다. 하지만 파국은 피할 수 없었다. 밤사이 살라딘군은 주위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여 선두에 선 레이몽 3세의 군대와 합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해가 뜨자 살라딘의 군대는 관목에 불을 지펴 십자군 진지로 연기를 날려보내 가뜩이나 갈증에 시달리는 십자군 병사들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군마들도 갈증을 못 이기고 픽픽 쓰러져 갔다. 살라딘의 군대는 무릎을 꿇고 입을 모아 알라는 위대하다란 기도를 올린 다음 손을 모아 물을 담더니 한 방울씩 모래 위에 떨어뜨리며 조롱하기까지 하였다. 십자군 병사들의 눈앞에는 갈릴리 호수가 어른거렸지만 이미 살라딘의 군대가 사방을 포위한 상태였다. 살라딘의 경기병들은 십자군이 호수와 우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화살을 퍼부었고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갔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십자군 병사들은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전투 대형을 갖추고 돌격하였고 살라딘이 있는 진영 앞까지 육박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84페이지 도표 하틴 전투를 묘사한 구스타브 도레의 판화. 하틴 전투를 묘사한 구스타브 도레의 판화.
결국 진짜 십자가가 모셔져 있는 붉은색 천막까지 유린되었고 진짜 십자가를 지키던 아크레의 조교는 목숨을 잃었으며 그 중요한 성물은 살라딘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를 본 십자군은 무너져 내렸다. 총장이 없는 구호기사단은 군사령관 윌리엄 보렐의 지휘 아래 용전분투했지만 성전기사단 총장 리드포르와 함께 포로가 되고 말았다. 기왕과 샤티용 그리고 여러 지휘관과 영주가 포로가 되었다. 레이몽 3세와 발리앙, 시돈의 영주 레이날드 정도만 탈출에 성공하여 티레와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는데 어쩌면 레이몽 3세의 탈출은 살라딘의 배려 덕분일지도 모를 일이다. 전투 직후 티베리아스가 성문을 열었는데 살라딘은 그의 부인을 호위병까지 딸려서 티레까지 안전하게 보내주었기 때문이다. 탈출에 성공한 자들은 3,000명도 되지 않았고 1만 명 정도가 전사하고 나머지는 포로가 되었다. 살라딘군의 전사자가 얼마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사상자 수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 얼마 후 살라딘이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비를 세우라고 명령했다고 하니 많은 병사들을 잃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그럼에도 승리는 살라딘의 것이었다. 그것도 완승이었다. 살라딘은 자신의 막사 앞에 포로들을 끌고 오게 하였다. 눈으로 차게 식힌 얼음물을 기왕에게 주었지만 샤티용은 맹세대로 바로 죽여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 희생자는 트루코폴리였다. 같은 핏줄이면서도 십자군에 참여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였던 것이다. 포로가 된 성전기사단과 고호기사단의 기사 230명은 대부분 개종을 거부했고 살라딘의 명령으로 학살당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은 소련군 정치장교들은 포로로 잡지 않고 즉결 처분하거나 포로로 잡더라도 일반 장교들보다 훨씬 학대하였다. 마찬가지로 소련군도 나치 무장 친위대나 헤르만 괴링 사단 소속 병사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했고 독일군에 부역한 소련군 포로들을 대부분 즉결 처형했다. 사람이 서방연합군 역시 소련군보다는 좀 덜했지만 이들을 특별 대우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이런 전통의 시작이 하틴 전투 때문이라고 하면 지나친 해석일까?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몇몇은 살아남기 위해 개종을 했고 그중 하나가 막 20대에 접어든 젊은 성전기사 단원이었는데 42년 후에는 다마스쿠스 수비대전까지 올랐다고 한다. 그가 이탈리아 상인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한다. 처리를 마친 살라딘은 기왕과 포로 그리고 진짜 십자가를 다마스쿠스로 보내고 자신은 해안가로 진격해 들어갔다. 100년간 십자군 세력의 든든한 방벽이었던 갈릴리 지방이 통째로 넘어가고 병력의 대부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십자군 국가들의 해안 도시와 예루살렘은 거의 알몸으로 살라딘의 대군에 노출되어 버린 것이다. 87페이지 백척간두에선 기사단과 십자군 하틴에서 승리를 거둔 살라딘은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 한 달 사이에 베이루트, 아크레, 시돈을 차례로 함락시켰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버금로를 차담함과 동시에 유럽에서 올 새로운 십자군을 맞아들일 항구 자체를 없애버릴 생각이었던 것이다.
하틴 전투에서 예루살렘 왕국의 야전군이 대부분 사라졌고 살라딘은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그의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도시들은 이슬람으로 돌아왔다. 아크레에 있는 구호기사단의 병원은 이슬람 성직자들이 차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살라딘의 관용과 전략적 안목이 돋보였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돌아가지는 않았다. 수많은 정복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방어전을 펼친 역사가 있는 티레가 그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하틴에서 탈출한 레이몽 3세와 발리앙은 티레에 잠시 머물렀다. 하지만 레이몽 3세는 방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시를 떠났고 발리앙은 일단 예루살렘에 있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사실 티레 주민들은 항전 의지는 있었지만 두 인물이 떠나자 지휘관이 없어 살라딘에게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3차 십자군은 훨씬 어려운 전쟁을 치렀어야 했을 것이다. 여기서 우연히 흐름을 바꾸었다. 노련한 장군이기도 한 몬페라토 백작 코라도는 몇 명의 부하 기사들을 거느리고 콘스탄티노플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아크레로 가려 했는데 그 항구가 살라딘에게 항복했다는 소식, 그리고 하틴에서 일어난 대참사를 듣고는 티레로 발길을 옮겼다. 사실 티레 주민들은 그가 신이 보낸 구원자라고 생각하며 티레를 지켜달라고 간청하였다. 전해가 불타오른 코라도는 주민들을 조직하여 방어 준비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성전과 구호기사단원들을 비롯한 살아남은 십자군들이 티레에 모여들었다. 예루살렘 왕국과 트리폴리 백국에 산재한 작은 요새들은 왕국의 야전군이 괴멸되고 항구 도시들이 차례로 살라딘에게 넘어간 이상 방어 자체가 불가능했을 뿐 아니라 의미도 없었다. 그랬기에 수비병들은 요새를 버리고 티레로 모여든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두 기사단원들은 동료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 그들의 항전 자세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크라크 대슈발리에나 벨브와 같은 큰 요새들은 건재하였다. 그의 천하무적이었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었지만 그의 화려한 원정 기록에서 유일하게 고전을 면치 못한 전투가 바로 티레 공략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독자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1500년이나 지났지만 티레는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공격하지 않으면 함락시킬 수 없는 도시였다. 살라딘은 비록 해군이 있었지만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해군에 비하면 너무 약해서 포위 공격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티레 공격을 포기하고 아스칼론으로 가 그곳에 항복을 받아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당연히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발리앙은 본의 아니게 주민들과 총 대주교의 강권으로 방어 사령관이 되었지만 싸울 수 있는 전사는 60명 정도에 불과해서 누가 보아도 방위가 불가능했다. 그럼에도 그는 민간인들을 조직하여 방어에 나섰다. 9월 21일 살라딘이 압도적인 대군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발리앙은 열흘이나 버텨냈다. 하지만 열세는 명확했기에 발리앙은 독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10월 2일 발리앙은 살라딘 진영으로 가서 협상, 아니 협박을 하였다. 그 협박은 성내에 있는 5,000명의 이슬람 신자들을 모두 죽이고 알 아크사를 포함한 모든 이슬람 성소를 파괴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주민들도 살라딘의 병사 하나씩은 저승길 동무로 삼아 모두 죽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려라 하는 살라딘도 멈칫할 수밖에 없었는데 바로 그 순간 발리앙은 본론을 꺼냈다.